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 모성애와 부성애의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모성애와 부성애가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성애와 모성애가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연합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야기로 첨가를 하자면, 이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성을 향한 성지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랑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성지향성, 성적 취향의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성애와 모성애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로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소수라는 그것 이외에는, 하지만 그 동성애의 결혼, 그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도적인 차원에서 결혼하고 둘이 함께 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부의 본질적인 측면 가운데,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동성애 부부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게이나 레즈비언인 경우에 그 남성 부부나 여성 부부인 경우도요, 그냥 남성들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 가운데 그 여성적 측면과 남성적 측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레즈비언인 경우도 남성적인 쪽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구스타브 융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니무스에 가까운 사람과 아니마에 가까운 사람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동성애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 양성애의 틀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적 역할을 하는 분이, 동성애에서 여성적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남성적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생물학적 성이나 성지향성과 관계없이 남성적 역할을 하는 분이, 파트를 담당하는 분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실제로 볼 때 그 여성성만으로는 부족한 그 모성의 특징이 있죠. 그건 바로 출산이거든요. 그 출산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하고 독립적이고 유일한 그 사랑의 원형을 사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만약에 그 남성 부부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에는 그들 사이에 뭐가 부족할 수밖에 없냐면, 그 어머니의 그 희생적 사랑을 자녀가 경험하는 그 부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으로 따져서 그 여성들끼리만 결혼하는 경우는 인공수정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남성적인 사랑의 그 파트가 또 자녀에게 결여될,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없지는 않겠죠.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자는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빠는 또 거꾸로 그 여성은 또 역으로 순수하게 그 자녀를 낳지 않는, 그리고 단순히 그 정자만을 씨만을 뿌리는 아버지의 그 고유한 존재 양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자체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그 동성애 부부 거기까지도 인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동성애 부부라는 개념 안에 자녀 양육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그냥 그 동성애 부부가 입양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받아야 할 그 사랑의 경험이 온전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랑의 원형의 지향성과는 일치할 수 없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한 경우에도 둘 사이에 집착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겠죠. 근데 물론 동성애 부부의 경우에도 그 집착은 각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절대적 차이의 근거에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랑을 받을 확률은 좀 훨씬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사랑의 여정, 사랑의 종류를 따라가고 있어요. 원형에서 시작해서 인류애와 모성애, 부성애를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에는 바로 그 형제가 나옵니다. 그 형과 동생이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둘의 사랑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도 사실 동성애가 있고 동성연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동일해요. 만약에 내가 그 존재 안에 용해되어져서 그 존재를 온전히 내 공간 안에 채우고 내가 그의 행복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그 자신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늘 동일하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냥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랑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 첫사랑은 아직 사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었던 거고, 그 후에도 우리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이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고, 대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양태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형제에도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는 그 형이 오직 동생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결혼할 여성도, 자신에게 있는 홀 어머니도 사실은 그 동생을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영화는 이미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관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이미 그 형이 동생 안으로 용해되어져 들어가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그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북한군이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입영 소식을 알리러 왔을 때 이제 징집하러 왔는데 이 형이 가족이나 결혼할 여성을 생각했다면 그러면 동생에게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내가 집안은 잘 돌보고 있을 테니 몸 건강하게 다녀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도리인데,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모와 결혼할 여성은, 약혼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동생을 무작정 따라갑니다.
예,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전투를 벌이는데 전쟁에서 북한군이나 공산군을 죽이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밉다거나 뭐 남한을 쳐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애국 위에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냥 많이 죽이면 그러면 언젠가 훈장을 받게 돼서 그 훈장을 받아서 동생을 제대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생이 어떻게 죽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때 죽은 이유가 그 같은 남한군 이제 우리 국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형이 그때 오해를 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나서는 바로 그 애국인 모두 다 때려치고 북한군으로 넘어가서 깃발부대 대장이 돼가지고 그 핏발 어린 모습으로 남한군들을 마구 죽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 동생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동생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함께 싸웠던 그 깃발 부대를 향해서 졸지에 그냥 여기 그 그림 나오는 것처럼 기관총을 발사하면서 동생아 넌 빨리 가라고 나는 너를 살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하며 동생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그냥 자기의 부하였던 또는 같은 부대원이었던 사람들에게 총을 날리며 그들에게 또 총을 맞고 이제 소위 장렬히 전사하고 영화는 나중에 그 죽은 모습 그대로 이제 뼈만 남아 있는 형을 동생이 이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눈시울이 붉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형이 언제 동생을 사랑하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미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자신이 용해되어져 버렸고 더 이상 자신의 옛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 그 존재, 사랑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만의 존재만이 내 삶의 의미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 모습,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도 사실은 이 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형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려는 것보다는 이 형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그 존재가 나 역시 사랑해주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또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동생을 부러워했던 것이고 그 영화는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그리고 정말 지혜에 근거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물론 그렇습니다. 사랑에 무슨 지혜가 있고 사랑에 무슨 지성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형이 총을 맞고 장렬히 전사한 후부터는 이 동생의 남은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했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동생은 살아나가는 것뿐이고 그렇게 영화는 이제 감동을 주면서 끝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궁 안에서 아기가 엄마로부터 사랑받는 것과 동일한 그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동생은 바로 그 자궁 안의 아기처럼 자기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무조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형의 보호 속에서 온전하게 그 잠시지만 완전한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순간을 만끽하며 사실은 그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인 나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주는 그 존재와의 만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동생은 그렇게 슬퍼하고 형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